보자. 두개 틀어, 두 개 틀어. 야, 산업과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네 번째 페이지 생활공간의 변화를 봅시다. 도시와 산업화 도시화의 산업화가 어떻게 변했을까? 자,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내용 안 흘러 여기. 저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좀 모르면 되겠고 여기 밀도가 안 흐릅니다. 자, 도시 인구 밀도는 도시화가 진전되면 밀도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도시 인구 밀도가 높아지겠죠.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해서 도시는 반대말 기억나니? 주방적 토지 이용. 그렇지. 도시 내부 지역은 공간이 분할되겠어? 아니면은 혼합되겠어? 도시 내부 기능. 분할되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좀 자세히 안 가 있는 편인데 다른 교과 내용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해만 하세요. 집약적. 보주 공간의 경우는 집약도 증가. 토지 이용의 집약도 증가. 어디 페이지예요? 어디예요? 여기 프린트가 없어요. 프린트에 그 페이지가 없어. 불친절하게. 너네 그 선생님한테 따지십시오. 왜 페이지 번호를 안 넣었냐고. 생활공간에서 여기 그림 바뀐 거 있잖아. 나무 6페이지. 우선 설명을 좀 들어라. 자, 도시화가 진전되게 되면 처음에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 막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이 도시화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막 도시로 모여들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건데 지금? 가속화 단계에서 무슨 어떤 일이? 이촌 향전 현상이 생기잖아. 그럼 도시 인구가 막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초반에는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생겨나냐면 여기 도시야.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각종 기능들이 혼재돼서 공포하게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뭐 공장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주거시설도 생기고 뭐 서비스 타운도 생기고 빨리 안 돼. 상업지구도 막 생기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통이 편리한 곳일수록 사람이 많이 생기지. 접근성이 높다. 이거 기억해라. 접근성이 높다 뜻이 뭐예요? 접근성이 높다는 게 교통이 편리하다는 얘기야. 그치?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돈이 많이 벌리겠지 당연히. 자, 카페를 차릴 건데 지하철 바로 앞에 카페를 차리거나 저 산골짜기에 카페를 차리거나 어디가 돈이 잘 벌려? 지하철역 앞에 깔리는 게 더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데 지대는 우리 우다한테 배웠죠. 지대가 뭐야? 지대. 토지 이용 대가를 지대라 그래. 토지 이용료. 우리가 가게에서 뭐뭐뭐 생산 요소 뭐뭐뭐를 주면 기업에서 뭐뭐뭐를 줄 거야. 내가 노잣돈을 주면 저기서 이미지 파일 주잖아. 토지를 주면 그 토지의 대가로 가는 게 지대야. 내가 집주인이라 해보자. 내가 건물주야. 만약에 가정해보자. 건물주라면 도시 중심부에서 요가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지역이잖아. 내가 월세를 줄 건데 자, 상업 및 업무 기능이라고 해요. 얘는 중심부에 있을수록 일반 이제 금융산업 같은 거, 업무 기능 같은 거, 회사 같은 거는 도시 중심지에서 돈이 제일 많이 벌려요. 왜?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싫고 와서 뭐 교통과 정보가 뭐 모이는 지역이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한 월세를 1,000만 원까지 내준대. 요 회사니까. 근데 만약에 공장한테 내가 월세를 준다 그러잖아. 그럼 공장은 월세를 한 600만 원밖에 부담을 못 한대요. 그럼 어디에 주겠어요 월세를?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면. 내가 건물주면 공장은 600만 원밖에 월세를 안 준다니까. 이 이상으로는 그냥 나 여기 집 살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이상으로 이득이 안 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업 및 업무 기능한테는 뭐 금융 업무 기능인 회사 같은 데는 내가 여기 월세 1,000만 원까지 내겠어라고 한다고 누구한테 집 주겠어? 상업이나 업무 기능한테 월세를 줄 거 아니야. 그렇죠. 돈도 많이 주는데 그러면 내가 집주인이면 돈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렇죠, 유나야? 근데 반면에 공장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은 이 접근성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거리가 여기가 지대고 지대 지분 능력이에요. 지대 지분 능력. 여기가 거리면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은 중심지에서만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중심지에서 떨어지면 소득이 급격히 떨어져요. 왜냐면 중심지에 입지해야 되는 산업이야. 이해가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 회사가 저 멀리 산골짜기에 있어. 그럼 누가 그 회사 다니겠어? 안 다닌단 말이야. 근데 공장은 좀
그 땅값 비싼 데 아니라도 산골짜기 있어도 그냥 공장 그쪽에서만 자족 기능으로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빨리 안 돼. 그래서 공장은 이 그 거리에 따른 지대 변동폭이 좀 느리게 떨어져요. 이해가니? 꼭 공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어차피 물건만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도심 중앙에 제일 땅값 비싼 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지대 지불 능력이 완만하게 떨어져. 이해가니? 여기는 조금 외곽으로 가도 이 정도 비용은 감당해야 돼. 이 정도 한 500만 원은 도시 중심지에서 좀 떨어지니까 500만 원을 줄게라고 한단 말이야. 반면에 그게 아까 업무 상업 기능이고 업무 상업 기능입니다. 업무 상업 기능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아니면 돈 별로 못 나고 바깥으로 가면은 굳이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30만 원밖에 안 내. 여기 할 바에야 뭐 회사를 안 차리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장은 이게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500만 원까지 지불해 줄게라고 한다. 이해가니? 그거보다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주거 기능이에요. 이런 그래프 혹시 봤니? 학교에서 안 봤습니까? 이런 그래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른 차이 안 봤지? 여기 프린트가 안 나와서 아마 안 봤을 것 같아요. 요게 다른 분과에는 주요 개념으로 나오는데 기능 도시 기능이나 설명만 나와 있어. 이제 여기는 공업 기능이고, 자 주거 기능이 제일 돈이 안 되죠. 돈 안 벌리고 그냥 생돈 나간 거잖아. 내가 도심 중심지면은 내가 건물 주면은 월세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안 살라고 한다고. 땅값이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싸다. 여기는 버는 게 아니잖아. 그냥 순수 소비잖아. 그래서 주거 기능 같은 게 제일 완만하게 지대 곡선이 떨어져요. 그래서 타는 거는 꼭 뭐 여기 도시 중심지에 살 필요 없지. 내가 직장이 가까우면 편하게 가겠는데 그렇다고 100만 원 주고 10분 출근할래? 아니면 30만 원 주고 50분 출근할래? 뭐 50분 출근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바깥으로 가도 좀 이게 애초에 이렇게 높지도 않고 기울기가, 그리고 바깥으로 가도 좀 괜찮아. 여기는 주거 기능 같은 거. 그래서 바깥으로 이 주거 기능이 이렇게 쭉 빠지는 겁니다.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내가 건물주라면 업무 상업 기능에 월세를 줄 거고, 여기서라면 공업 기능에 월세를 줄 거고, 여기서라면 그 월세 그 세입자한테 월세를 줄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도시화가 처음에 막 이게 이런저런 기능들이 다 혼재돼 있다 그랬지. 그런데 도시 접근성의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교통의 편리함 정도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이 달라지면서 도시 기능이 분화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은 점차적으로 분화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업무 상업 기능은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돈이 비싸니까 바깥으로 빠진 거야. 왜? 얘네는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이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얘네를 중심에 모이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집심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갑니까 얘들아? 유나 이해가니? 그리고 얘네들은 중심에서 이탈하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심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해가니? 공업 주거 기능은 바깥으로 빠지잖아. 그래서 이심, 중심에서 이탈한다. 업무 상업 기능은 자 땅값이 비싼 데는 얘네들만 이 비싼 땅값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얘네들은 비싼 땅값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얘네들만 남은 거야. 그러면 마치 기능이 처음에 막 혼재돼 있다가 얘네들만 중간으로 모이는 느낌으로 보여. 바깥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중심으로 모인다. 도심으로 모인다. 중심으로 집중한다 해서 집심 기능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갑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도시 기능의 분화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프린트에 여기 처음 다시 보내드라고 요 프린트입니다. 뭐 숲에서 빌딩으로 바뀌는 요 페이지. 거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 도시 내부 지역의 공간적 분화라는 거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거 얘기예요. 집심 기능과 이심 기능, 지대 지불 능력과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기능이 분화되는 것. 그게 도시 기능의 도시 내부 지역의 공간적 분화입니다. 기능에 따라 중심 업무 지역 요겁니다. 요거 업무 상업 기능.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중으로 밖으로 갈수록 빠져요. 이걸 돈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일단. 그리고 생활 수준은 향상되겠죠. 대량 생산하는 체제잖아요. 그 공업화라는 거, 그리고 산업화라는 거, 혹은 뭐 정보화 되는 서비스도 이제 도시에서 기능이 밀집하고 뭔가 많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니까 생활 수준이 향상할 거고, 그리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이 바깥에 있는 지역까지 도시 기능이 바깥으로 퍼질 건데, 여기 뭐 구도심이라든가 위성도시라든가 이런 교통통신으로 발달로 인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게 도시화의 마지막 단계예요. 오케이? 대도시권이 형성된다.
교회화 현상, 이거는 종착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초량조 현상이 무슨 단계라고 기억나니 얘들아? 가속화 단계에서 이초량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이초량조. 이때 나오는 게 뭐라고? 역 도시화 혹은 교회화 현상이야. 역 도시화 혹은 교회화 현상으로 너무 도시에 집중된 기능이 많은 거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외곽으로 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도시가 저기가 도시화일제 이런 도시야.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어디에? 도시. 도시에 사람이 많은 거지. 근데 그 빠져나가는 지역도 도시예요. 서울 지역, 서울이 너무 사람이 많잖아. 그럼 경기권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도시화고, 이것도 도시화인데 촌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도시로 그대로 남아가는데 이 중심 도시에서 배후 도시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도시생활 공간을 해봅시다. 서울시 중구, 요거 사례도 다 기억해 주세요. 서울시 중구 같은 게 대도시 도심, 명동 같은 곳입니다. 서울시 중구. 대도시의 도심이죠. 그다음에 서울시 노원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면은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곳이겠네. 여기가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게 뭐 외곽 지역 뭐 이런 거에 속할 겁니다. 외곽 지역에 속할 거고. 경기도 김포시나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성 도시에 속할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조금 부실하긴 한데 안 나오네. 들으세요 그냥. 여기까지는 안 써요. 자, 도심인데 이게 도심이죠. 도시 중심부입니다. 도시 중심부에 도심이 막 커지면은 이 기능이 막 이렇게 막 밖으로 뻗어나가고 이걸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알 필요 없어요. 스프롤 현상으로 도시 기능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어디에 이 도심의 기능이 분산되게 되냐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이 도심의 기능이 분산되게 돼요. 접근적으로 높은 지역이죠. 여기를 말하면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잖아. 남겨진 지역.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교통이 안 발달한 지역은 초기 도시의 모습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나와. 그걸 뭐라고 하면 중간 지역은 알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 안 나와가지고 중간 지역. 작년에 그랬던 거 같아. 작년에? 아마 그 사회 3회, 사회 2에 나올 거야. 중상대별. 여기가 중간 지역인데 이 중간 지역은 초기 도시의 모습이 방치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슬럼가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쪽 지역. 낡은 공장이라든가 판자촌 같은 게 도심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뭐 대도시들도 뭐 세계적인 대도시들도 그런 거 많죠. 뉴욕에서 엄청 막 고층 빌딩이 있는데 그 바로 옆이 베이징시도 똑같고 그 바로 옆이 빈민가 판자촌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땅값은 비싸긴 한데 여기서 이탈할 자금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할렘가라든가 슬럼가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는 그쪽이야. 그리고 이 바깥이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주변 지역은 세핑이야. 세핑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공장 및 주거 기능이 여기 위치할 거야. 괜찮지? 도시의 그 기능 분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그린벨트예요. 이 개발을 제한 구역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개발 지역 구역 바깥에 위성 도시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게 대도시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프린트 안 났으니까. 근데 여기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구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림 보이죠? 서울시 중구 같은 게 여기 도심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게 주변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 기능이 이전했지. 새로 만들어진 지역이랬잖아. 버려지고 방치된 지역, 중간 지역 말고. 그렇죠? 그리고 위성 도시 주변의 아파트 경기도 김포시랑 경기도 안산시는 둘 다 위성 도시인데 얘네는 시잖아, 시. 그렇죠? 안산시, 김포시잖아. 시는 위성 도시예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 거고, 도시면 부도시면 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 거니까 이해갑니까?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 거고, 여기 그 뭐시냐, 그 위성 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 거고, 그렇죠? 위성 도시잖아. 위성 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했다. 부도시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했다. 오케이? 대도시 서울시 같은 거 큰 도시가 대도시죠. 위성 도시는 어디만 나오냐면 대도시에만 나와요. 그냥 조그마한 도시에 따로 이 도시에 의존하는 다른 도시가 생기진 않거든. 근데 얘네들 이 위성 도시들은 대도시에 의존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이런 위성 도시들은 대도시에만 생깁니다.
부산시나 서울시나 이 정도 급이 돼야 돼. 오케이? 다시 이 대도시에 의존하는 애들이 위성도시고 구도시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구분하세요. 주변 지역 바깥에 있는 게 위성도시인데 요 바깥으로는 주말 생활권으로 됩니다. 왜? 일일 통근 가능권이 그러니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대도시권이거든. 근데 우리 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작년까지 경기도로 왔다 갔다 했거든. 출퇴근이 가능하긴 해요. 뭐 교통편이 한 1시간 반 정도만 걸리고 왕복이 한 3시간 4시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요까지는 대도시권인데 이 경기권 바깥으로 출퇴근 경기권 중에서 출퇴근 안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 거기부터는 주말 생활권으로 본다고. 왜 주말 생활권이냐? 평일에는 왕복이 안 되니까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평소에는 회사 근처에서 살다가 주말에 갔다가 뭐 그때 그럴 거면 집값이 2배로 들겠죠. 월세도 들고 뭐 내 본집도 있고 돈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맨날 이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사례도 기억하세요.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양시가 둘 다 위성도시인데 이 위성도시도 어떤 기능을 분담하냐면 공업 및 주거 기능을 분담해요.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죠. 김포시는 주거 기능을 분담한 거예요. 저거라 씨. 서울시 중구는 도심이 적혀 있으니까 서울시 노원구는 주변 지역이라고 적어요. 주변 지역. 주변 지역을 주거 및 공업 기능 똑같아. 여기도 주거 및 공업 기능도 있고 바깥으로 빠지는 건 다 주거 및 공업 기능입니다. 이심 기능입니다. 주거 지역이야. 어디? 노원구 주거 지역이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니까. 얘네 셋다 주거 공업 기능. 주거 공업 기능이죠. 경기도 김포도 근데 김포시랑 안산시는 위성도시야. 시잖아 시. 근데 노원구는 서울 안에 있죠. 그래서 서울시 내부에 있는 게 주변 지역인 거예요. 주거 지역이야. 주변 지역인데 주거 기능이 있는 주변 지역인 거지. 이게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는 거라서 좀 자세히 들어가는 거라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 지역은 낡은 주택가, 판자촌, 낡은 공장 그런 거 약간 방치된 지역이겠죠. 도시에 가깝지만 집값은 물론 여기가 더 비싸긴 하지. 근데 분위기는 오히려 더 안 좋아. 할렘가 있고 막 슬러가 있고요. 밑에 설명에 네. 주거 지역이라서 디귿 그렇죠. 디귿은 아파트 단지죠. 김포시 아파트 단지 위성도시인데 주거 기능을 분담한 위성도시고 리을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거든. 근데 공업 기능을 분담한 위성도시고 이해갑니까? 이 정도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이 없이 그냥 나와 있어가지고 관련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이해가 가죠. 가서 설명을 한 건데 이거 내용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다시. 도시만 도시 근처. 도시 근처에 생기는데 부도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죠.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부도심이 형성돼. 그래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몸이 괜찮니? 안 괜찮니? 돌리면 서서 들으세요. 아이씨 그러면 한쪽 손 들고 수업 들어. 그래. 되게 못해요. 왼쪽 들면 되지. 안 보여요. 좋았다. 나와주셔서 어시스트 좋으셨네. 다음 페이지. 산업화 도시랑 생활 뭐라 어떻게 말했겠니? 생태환경 변화. 이거 지표 이거 뭐의 면적이 줄어들고 뭐의 면적이 늘어난다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되면 무슨 면적이 줄어들고 무슨 면적이 늘어나겠니? 녹지의 면적 이게 그거죠.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무슨 면적이 늘어나? 아파트 면적인데 포장 면적. 요 용어도 좀 기억해 주세요. 포장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커지겠지. 왜? 원래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스며드는 게 다 그냥 일반 하천으로 안 스며들고 다 날아가잖아. 그렇죠? 이거 때문이야. 왜 도시화라고요? 도시화 되면 당연히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포장 면적이 늘어나겠죠. 도로가 깔리는 게 도시화잖아요. 농사 짓지 않잖아 도시에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거 여기 녹지 하나도 없죠. 다 아스팔트잖아. 가로수만 심어줘. 그렇지? 왜 홍수가 뭐? 무슨 말이에요? 홍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게 원래는 그 풀이나 흙이 갈려 있으면 비가 내리면 스며들잖아 땅속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비가 내려도 그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지가 않아.
근데 아스팔트가 다 깔려있으면 아스팔트는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지. 그래서 큰 비가 내릴 경우에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하천이 여기 밑에 흐르던 이 하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그러면 이게 땅속에 흡수 못하니까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이게 그냥 기존 하천의 수위보다 많이 높아지면 홍수 피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면 홍수 피해는 커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문제도 발생해? 열섬에서도 발생하는 거지. 아스팔트가 일반 그 공원보다는 아스팔트가 더 빨리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그 인공 그 열을 이렇게 가두어주는 효과가 커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열섬 현상이 일어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돼요. 아 이거 다 배워야지. 근데 그게 이해하면 되잖아. 포장이 포장도 포장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 아스팔트 깔리는 거. 이거 외울 게 뭐 있어? 이거 이해하면 되지. 이게 외울 게 아니잖아.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되는데요? 됐어요? 이해되지 그래. 당연히 도시화가 진행되면 포장 면적이 넓어지겠지.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그렇지. 단어가 안 익숙해서 그렇지. 아니. 자 그리고 원래 도시에 나름의 그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있던 생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녹지 면적이 있어야 거기 뭐 풀 위에 공원 위에 논 위에 뭐 밭 위에 뭐 짐승들도 이렇게 고라니도 댕기고 밭 논에 올챙이도 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도시화가 진행되면 얘네들이 녹지 면적이 다 줄어들지. 그러면 그 위에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물 종들이 다 없어진다고. 살 데가 없지. 매미가 살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다 없어지면 매미가 못 살죠. 이제 메뉴도 불렸어요. 뭐 여기는 가로수 막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하니까 매미 정도 살수 있고. 그래서 요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포장 면적이 늘어나면 홍수 피해도 생기고 열섬 면적도 생기고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해. 여기까지 기억해라.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지표 포장 여기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표 포장 면적이 확대되면서 도시내 하천의 인위적인 개발과 지표 포장 면적 확대로 그 불투수 면적이 투수라는 게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이 투과하는 게 투수죠. 불투수 면적이면 물이 뚫고 들어가는 면적이 줄어든다고. 불투수 면적. 불투수는 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투수. 그 불투수 면적은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아스팔트가 깔리면 불투수 면적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증가와 녹지 면적의 감소 때문에 밑에 생물종 다양성 감소가 이미주스 생물종 다양성 감소. 당연히 동물들이 살 땅이 줄어들겠죠. 아스팔트가 깔리면. 뭔 말이냐고? 프린트가 너무 불친절해. 여기 생물종 다양성. 이거. 이거? PDF 보내줄게. 단톡에 보내주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약국 가면 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투수가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내용 안 어려워요, 여러분. 용어가 좀 안 익숙해서 그래. 자, 다음 페이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 양식 변화인데 포장 면적 확대와 토지 이용 변화네요.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 불투수 면적률 변화 그래프 보입니까? 여기 불투수 면적률 변화 그래프. 불투수 면적이 어떻게 돼 있어? 늘어나고 있죠. 아스팔트가 많이 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야나 논밭이 줄어들고 주거지나 교통강조 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되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난다. 불투수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집중호흡시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이에요. 수계 면적률. 그게 작은 거죠. 그래프에서 작은 게 수계 면적률인데 수계 면적률은 물이 흐르는 지역을 말해요. 수계 면적률은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고 있네. 하천 복구 연적 아니죠? 면적률입니다. 면적률. 그리고 요것도 요거 혹시 요거 단어를 들어봤니? 요거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네. 왜? 먹어. 혹시 복개 하천은 복개 하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복개 하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도시화의 사례입니까? 아니면 도시 북부 사례, 도시 북부의 사례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왜냐하면 복자가 이렇게 되돌릴 복자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복개 하천은 복원하는 게
도시 복원 사례입니다. 복개하천을 복구한다고 복개하천을 복구한다 그래요. 복개하천 뜻이 덮을 복자에 덮을 배자를 써. 이 용어를 기억해야 용어를 애들이 헷갈려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복개하천은 도시화가 진행되면 복개하천이 늘어나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어떤 건지 설명해 줄게요. 자, 처음에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 도시로 막 2층난도 가족화 도시 막 가족화 단계에서 2층난도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교통로를 정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통로를 정비하려면 도로를 깔아야지. 근데 도로를 깔라 그러니까 서울시 혹은 뭐 부산시에서 일반 땅들은 다 보통은 사유지가 있어요. 도로를 깔려고 땅 주인한테 땅을 사서 도로를 깔아야 돼. 도로를 깔려면 이해가지. 근데 어디에는 주인이 없어? 하천은 주인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천 위에 그냥 하천을 덮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여기 뭐 강이 흐르잖아. 강이 흐르는데 여기 뭐 그 다리 세우고 다리 세우고 다리 세우고 다리 세우는데 쭉 그냥 하늘 덮어. 혹은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 도시화 초기에 이전에는 그런 관련 규정들이 다 미비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공장들 막 들어서면은 그 하수 처리 막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던 때라 가지고 그냥 뭐 물 시키고 뭐 되게 열 돌리고 열 처리할 때 물 같은 거 냉각수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런 냉각수로 되게 조금 재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하천에 다 흘려 보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필수 악취 이런 거 되게 심하겠지. 사람들이 다 눈치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불투수 면적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지. 부작 면적도 늘어나는 거지. 맞죠? 이해가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뭐 안에 이렇게 원래 태양도 받고 미생물도 번식하고 그러면 나름의 생태계 구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어두컴컴하게 그냥 붙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안에 환경이 막 오염되고 강물이 마르고 그런대요. 이해가죠? 근데 이제 포장 면적을 줄여야 되는 거지. 이런 도시 내의 환경 문제를 완화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 복개하천을 다시 까 뒤집는 게 복개하천 복원공사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렇지. 청계천 같은 거. 이명박이 약간 서울시 하면서 자기 이제 최대 업적으로 드러내는 사업이 옵니다. 이건 사업이 좀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청계천 내부에 있는 생태계도 좀 복구가 많이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관광지로 하는 데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복개하천은 복원하는 게 도시 개선 사례에 속해. 오케이? 인공하천이지. 인공하천인데 옛날에 흐르던 자리를 뭐 다른 하천을 이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했대요. 근데 예전에는 하천 터였던 자리야. 근데 말랐다가 다시 이제 보건공사에서 다른 하천을 이었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수계 면적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네요. 자, 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야나 논밭이 줄어들고 주거지나 교통하천 위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부분은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할 경우 빗물이 시야수로 흡수되고 하천 위에 물때문이 발생해서 홍수 발생 위험이 높아지네요. 그리고 인공열이 많이 방출되고 열을 그대로 가두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 심화되기도 한다.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되고 홍수 피해도 늘어나고 열섬 현상도 심화되고 그래서 뭐 복구 이런 거 복개하천 복원 같은 걸 하는 거야. 자, 산업화 유럽의 도시 변화인데 제일 처음에 도시로 발달한 거는 중세까지는 상업 중심지에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공업 중심지로 발달한 도시가. 근데 여기 단어 하나만 줄 거는 제일 밑에 보면 오른쪽 두 번째 프린트에 가로망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망. 이 가로망이 가로 세로가 아니고 거리가자에 길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의 망이에요. 길의 그물망이 가로망이에요. 그렇지. 가로등도 이거고 가로수도 이거야. 거리 가짜에 길로자를 써요. 가로로 서 있으면 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기억하면 중세는 상업 중심지, 방어 수준을 볼 수 있다. 신화라고 중 상업의 발달.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업 중심지, 공업 도시가 발달했다. 요 두 개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기 세 번째 페이지, 요 페이지에 그 페이지 보는 거에 세 번째 거 보면은 도시 형태 변화죠. 성곽 도시는 불규칙적인 가로막 위주. 중세까지의 도시는 계획 도시 형태가 아니었던 거죠. 불규칙적인 가로막이고 공업 도시는 계획적인 가로막 위주. 공업 도시 때부터는 이런 도시 계획 같은 게 정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페이지. 이 프린트 페이지가 안 나지 너무 좀 빡치는데 짜치는 분이
여기. 이게 세 번째예요? 여기 세 번째잖아. 여기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여기 두 번째, 거기 세 번째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가. 네. 페이지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규칙적인 건 어디 있어요? 규칙적인 거는 계획적인 단어만. 공업도시는 계획적인 단어만. 이 공업도시부터는 왜 계획적이어야 되겠니? 교통이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산업혁명 시기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잖아. 많이 만들어내서 빨리 팔고 막 교통 정비해가지고 물건 대량으로 어디 보내고 그래야 되는 시기라서 교통망이 정비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중세의 도시는 그 2차 막 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 그냥 상업 중심지에 그리고 외적 침입 막 막으려고 성벽 같은 거 쌓았던 시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통이 많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건설과 증기 위한 새로운 교통시간이 등장하면서 규칙적인 가로망, 계획적인 가로망이 형성이 됐겠죠. 자, 오른쪽 산업화 도시화로 생활 양식을 어떻게 변했을까? 60년대 3355 사람들이 손빨래를 하고 있다가 오늘날에는 세탁기가 빨래를 대신하고 있죠. 이거는 도시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도시성 하면서 나오는 얘기야.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뽕 얼어붙은 한가위로 개울에서 썰매를 타고 있죠. 오늘날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실내 스키나 실내 보드들을 타고 있는 거죠.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자, 도시성이라는 단어를 비출 것이다. 오른쪽 두 번째 거에 도시성의 확산, 도시성. 도시성. 이 단어도 기억해. 도시성 밑에 설명 나왔죠. 거기 비출하는 것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사고 및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이거 단답식으로 나올 거예요.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 자주 다른 데도 나오고. 도시성. 도시성 정도는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수영. 너네 단답식 나왔잖아. 에코 지능 씨. 날씨 보고 열불 뻗쳐가지고. 근데 맞춘 사람 있어요? 맞춘 사람 있겠지. 너네 프린트에 있더만. 내가 중간고사 때 너네 프린트를 하나도 안 봤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뭐 한두 명이 쓸 수도 있긴 한데 에코 지능을 내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안 가르쳐줬는데 학교에서 내가지고 좀 짱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르칩니다. 도시성,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사고의 행동 양식을 말해요. 도시인의 특성이야. 도시성이니까. 그렇죠? 자, 도시성의 확산, 도시화 과정을 통해 촌락 지역으로, 교외 및 촌락 지역으로 이런 도시성이 확산되고 있고요. 이 특징이 뭐야? 도시성의 특징은 효율성, 합리성 추구, 익명성 중심, 2차적 인간관계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 이해 타산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인간 소외 문제 같은 거 발생하죠. 이런 거예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었으나 사회적 유대감은 약화되겠죠. 그리고 직업은 어떻게 돼? 도시성이 확산되면서 직업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번에 해초 적어줬죠. 직업이 다양화되고 이 다양화된다는 걸 어떤 표현을 하죠? 전문화, 세분화, 그렇죠. 전문화, 세분화된다는 표현으로 나올 겁니다. 자, 산업화, 분업화, 기계화 이루어지고 2차, 3차 산업이 발달해서 직업이 분화되고 성수가 증가한다. 도시 거주민의 직업은 다양화될 거야. 그리고 밑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겠죠. 개인 간의 경쟁도 심화될 거고. 밑에 뭐 초기의 낭비의 가속화, 낭비의 종착관계. 교과서마다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시화는 기준이 뭐랬어? 면적이랬어, 인구랬어. 인구예요. 일반적으로 도시 사람 비중이 20% 이하일 때 여기를 초기 단계라 그러고 20에서 70에서 80까지를 그러니까 70 혹은 80, 20에서 70 혹은 80% 단계를 가속화 단계라고 그러고 70에서 80% 이상일 때를 종착 단계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과서마다 이 수치가 좀 구체적으로 달라가지고 이런 느낌인데 25년 때는 192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도시화 초기 단계에 해당해요. 그때는 뭐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 근데 70년대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촌 향가하면서 부산과 서울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종착 단계에는 서울, 경기도에만 사람이 많고 부산, 대구 이 정도쯤에 사람이 조용해요. 자, 생활 양식의 변화 봅시다.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농촌에서는 얼룩배기, 황소, 화로 막 떼고 그다음에 집 베개, 지프로 만든 집이죠. 지푸라기로 만든 베개 같은 거 베면서 사는 삶이다가 오른쪽에는 패스트푸드, 자동차, 경적서리, 샐러리맨, 기계부품, 큰 빌딩, 도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걸 도시적 경관이라고 해요. 도시적 풍경, 경치 이런 게 늘어나겠지. 다음 페이지. 6가지는 도시성의 확대였고 도시적 풍경, 도시적 특성의 확대였고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아까 쭉 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고요. 자, 도로로 청해있던 이게 복개하천입니다. 복개하천, 도로 높이는 청해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바다. 환경오염, 열섬 현상, 각종 환경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 이런 것 때문에 복개하천을 복원한 겁니다. 밑에 도시 문제, 종류는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거 있죠. 주택 문제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오니까 땅값이 비싸지겠죠. 주택 문제 같은 거. 주택 구조 및 집값 상승, 불량 주택 지역. 집이 많이 없으니까 막 반지하방, 이렇게 지하방 이런 거 되게 열악한 환경 많이 하잖아요. 노시촌에 진짜 사람만 누우면 눕기만 하면은 움직일 공간이 없는 그런 쪽방촌들이 되게 많거든요. 노시촌 일대 그런 불량 주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교통 문제, 교통량 증가에 비해 교통 시설이 당연히 부족하겠지.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을 많이 확대를 했잖아. 서울시에서 교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환경 문제,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대기 오염, 열섬에서 굉장하겠죠. 넘어갑니다. 기타 사회 문제, 빈부격차는 당연히 심화될 거고, 도시 범죄 같은 것도 증가할 거고, 노사 갈등, 왜냐면 노동자, 공장 이런 거 가면 노동자들 많이 겁니다. 노사 갈등, 실업 문제 이런 거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열대야는 요거 혹시나 또 이것도 이 오산이 이런 분식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수치를 다 외워주세요. 열대야는 그러니까 하루 최저 기온이 밤이 제일 기온이 낮을 거 아니야. 밤 최저 기온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에 제일 기온이 낮을 때가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라는 거예요. 밤 최저 기온이 25도에 동그라미 나오죠. 이렇게 시험에 꼬아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산은 이런 식으로 시험 내더라고요. 밤 최저 기온이죠. 밤 최저 기온이 하루 최저 기온이다. 밤이 제일 온도가 낮습니다. 열대야 미워 이렇게 해서 2호잖아 2호. 2호는 좀 그러니까 열대야 미워 이렇게 열대와 미워 2호. 하루에 최저예요, 밤에 최저. 밤의 최저가 하루의 최저죠. 밤이 제일 온도가 낮으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낮이 밤보다 온도가 낮기가 쉽지가 않죠. 밤 최저가 하루 최저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시냐고? 5분 남았네. 하고 싶지. 그래. 문제 빨리 하고 이게 1분 하고 넘어갑시다. 15도 이상의 열대하고 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들이죠. 서울대 다 광역시 이상이잖아. 광역시 이상 되는데 열대야 일수가 전국보다 훨씬 높아요. 무슨 현상이야? 열섬 현상이잖아. 증가폭은 도시가 전락보다 크게 나타나고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 인공열이 많고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도로가 이런 게 열을 가두어서 밤까지 기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읽고만 넘어가자.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겠지. 왜? 개인적, 이해, 타산적, 간접적, 비대면적 인간관계 형성되겠죠. 이익과 손해를 굉장히 많이 계산하는 이해, 타산적 그런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 사람과 사귀는 게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사귀는 거지. 부장님과 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인간 소외 현상, 주변 사람들의 소통 감소하고 인간이 도구화되고 개인이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그런 게 있죠. 촌락 문제는 여기는 무슨 문제야? 여기 도시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여기 사람이 없어서 문제겠지.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얘기고 사회 기반 시설 부족하고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겠죠. 노동 문제 여기는 이제 공장 이런 거 기업 이런 거 많이 들어설 거죠. 도시에 상업 업무 기능이 있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일하는 비율이 늘어나니까 노사 갈등 문제가 많겠죠. 농촌이나 어촌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일하는데 돈은 누가 버는 거야? 고용하는 사람들이 버는 거고 난 월급 받는 거니까 최대한 일 안 하려고 여기서 최대한 일 시키려고 갈등이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거 사회적 차원의 노력 같은 거 거주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냐 사회적 차원의 노력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좋은 얘기입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을 개선해야 되고 공영 주차장 같은 거 확대에만 비추쳐라. 공영 주차장 확대 도시 교통 개선 사례입니다. 공영 주차장 확대 다 나와서 대중교통 이용률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나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만당 다 좋죠. 그리고 녹지 공간 확충한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간다.
뒤에 또 뭐 나오네.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네, 공익회장 10대 되는데 왜 교수님 자, 영상이 튕겼기 때문에 김윤호 학생을 위해서, 한국현 학생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미소. 미소를 위해서. 좋네요. 자, 아까 그 미소 도시 왜안 나와요? 미소 왜안 나와요? 미소 왜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미소 이씨 왜 안 하지? 여튼 다시 도시 내 생태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 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비오톱이야, 비오톱.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비오가 무슨 뜻이라고? 바이오, 생명입니다. 그럼 토는 무슨 뜻이라고? 공간이라는 뜻이야, 공간. 토포스가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라틴어 어근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쓰긴 한데 이 토포스라는 용어를 쓰는 게 유토피아 같은 거 있습니다. 유토피아. 그래서 유는 부정적도 나시고 토피아는 혹시 에어컨 온도를 높이는 건 어때요? 그 불만 있는 사람 저기 와서 먼저 좀. 공간까지는 아니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없는 공간이 유토피아야. 그런 것처럼 그럼 바이오톱 하면 뭐야? 생태 공간, 생명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비오톱. 그래서 도시가 뭐가 문제였어요?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포장 면적이 늘어나는 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도시 내부의 그 녹지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구성된 습지 같은 거를 비오톱이라고 해요. 이것도 단답형 나온다. 별표 하나 쳐서 줄 거세요. 비오토 말고 다른 도시에서 습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한다. 그리스어로 생명 플러스 영역입니다. 단답형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그 제형 그리스어는 뜻하는지가 아니 비오톱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지 단답형. 제형 그 쪽집게 그 뭐냐 예형 그런 거. 제형 스픽 비오톱. 그다음에 도시성 나올 겁니다. 제형 스픽.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 뭐 새끼 손가락 손톱을 걸겠습니다. 새끼 손가락에 손톱을 걸겠습니다. 새끼 손가락에 복숭아 물들을 복숭아 물 가지고 내가 물 들어줄게. 여튼 용어 기억해라. 뭐라고? 도시내 습지 공간 뭐라고? 뭐 유토피아 비오토 바이오토피라고. 유토피아는 그냥 토포스야. 안 나오면 자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섞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을 그냥 자를게요. 짧게. 예? 아예. 새끼 손톱을 자를게요. 복숭아물 제리세요. 봉숭아물 가지고 내가 봉숭아물 칠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우리의 환경 문제 해결책 이거였고,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뭐 당연한 겁니다. 환경 책임 의식을 갖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뭐 이런 거죠. 인간 소외 문제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여기 좀 지자체 차원에서 약간 밀고 있는 키워드예요. 이거는 슬로시티라고 합니다. 슬로시티. 느림의 미학을 존중하는 거죠. 자, 환경, 자연, 시간, 계절을 존중하고 느긋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슬로시티. 선생님 안 나와요. 얘도 나올 수 있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 쉬는 시간 10분짜리 넘는 거 그거 글쎄 언제지? 끝나요? 근데 저희 종이 왜안 써요?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끝나고 이게 아마 근데 하루치로 돼가지고 다음 때는 맨날 이게 시간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걸 켤 텐데 체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교시 끝나고 저녁에 저녁 공부 5시부터 시작하고 1, 2교시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 있어요. 지금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인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끝나고 10분. 왜? 원래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잖아. 아니 그건 아니 근데 15시에 시작하는데 15시에 시작하는데 50분에 맞춰줄게. 50분에 맞춰줄게. 나 50분에 나왔다 오겠습니다. 나가야 원래 50분에 끝나. 원래 50분에 끝나? 1교시, 2교시. 보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슬로시티. 자, 그래서 이 슬로시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두 번째 페이지. 자,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슬로시티라는 말은 환경, 자연, 시간, 계절을 중요하고 느긋하게 산다는 의미로 오늘날 지구 쪽 곳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5년 기준으로 11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도 나오면은 슬로시티라고 하면 저는 영어 음식 불어요. 이거 그건 아니지. 다 너네 성격이야. 너네 성격, 내 성격이 아니라고. 같은 에이쌤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였거든요. 영어 보지 말고 사회 봅시다. 동학 사회.
산업화된 도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광경들이 이곳을 많아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슬로시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슬로시티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함께 일하거나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개인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산업화의 풍요로운 삶의 모습. 센강에서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이죠. 세느강은 어느 강이죠?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랑 영국이 이쪽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초반에 되게 많이 발달한 지역이야. 근데 이 초반에 많이 발달한 이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뭐가 문제냐면 또 국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뒤에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보다. 얘네들은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거를 국가가 터치를 많이 안 하는 시기야. 왜냐면 초반이라서.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문제점 초반이라서 막 대응을 잘 못하는 시기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엄청 막 노동자를 빡세게 굴리고 돈을 막 끌어담던 시기라서 위에는 이렇게 너무 되게 잘 사는 거죠. 막 유람도 하고 돈도 막 쓸어담고 밑에 노동자들은 이렇게 근데 막 말했잖아 12시간 노동을 보장하라 그런 거 얘기했다고. 아니 16시간씩이라고 아동 노동 막 엄청 빈번하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들이 더 몸값이 싸니까 임금이 싸니까 아버지는 오늘 잘 출근했다 갔다 와서 손 흔들어주고 애가 돈 벌어주고 애는 저기 탄광 가가지고 위에 석탄 캐고 석탄 끌어올리고 그런 거 하고 노동자들이 되게 힘든 시기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들. 두 번째 네 번째 거 사진 옆에 글을 읽어봅시다. 1850년대 프랑스 파리는 자본주의 확산과 산업화 기술 혁신이 근대화가 되고 중에서 대도시로 변했는데 창립 풍요지로서 야외에서 여가 생활이 빈번해지고 이런 변화상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림자도 나와야겠지. 다음 페이지. 산업화에 지친 일상과 필요한 모습. 3등 열차를 타고 있는 1860년대 프랑스의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알고 있는 여인, 노파, 고단함이 되어 나오고 도시의 빈민, 장시간의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고단한 삶이라고. 그래서 이들의 고통과 무력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료 보자 오른쪽에 산업화 도시에는 우리는 풍요한 삶을 가져주는 긍정의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그림자인 부정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시설이 집중되면서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남성 현상이 나타났고 근데 촌락은 더욱 쇠퇴했고 도시는 더욱 발전해서 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면서 주택 구조, 환경 오염, 쓰레기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도 나타나고 기계화 분업화 과정에서 생산을 분산하는 노동력들이 특정 상황만 반복하는 인간 소외 현상도 나타나고 산업화 도시의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이 많아서 빛보다 그림자가 강하다고 여기서는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화 문제. 그리고 저번에 첫 시간 할 때 여기 설명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3단원이 3의 1단원은 무슨 단원? 이게 도시 아파트야. 지금 한 거고. 도시화의 문제점이나 해결책이나 도시화의 특성이나 이런 걸 배웠죠. 이번 2가 뭐냐면 교통, 통신, 정보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통, 통신, 정보 이런 게 발달해서 결과적으로 3의 3단원에서 지역 조사 같은 거 하면서 이 교통통신 정보 발달이 쭉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떻게 조사하는가를 볼 거예요. 여기 이제 2단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통신의 발달, 교통통신 정보의 발달.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내가 좀 세계화 파트나 교통통신 정보 발달에서는 좀 얘기를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압니까? 네. 누굽니까? 콜럼버스 콜럼버스 아니고 마테오 리치 아니고 뭐 마테오 리치야 마젤라. 마젤라 마젤라. 그 맞잖아요. 콜럼버스 아니라고요? 콜럼버스 아니죠. 콜럼버스 뭐 하는 사람이야? 대륙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신대륙. 동방경릉국 마르코 폴로. 얘는 마젤라.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대말할래 했는데. 마젤란인데 얘는 그 콜럼버스를 조금 가고 난 다음에 스페인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그쪽으로 쭉 넘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온 거지. 오케이? 근데 마젤란이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했을 때 며칠이 걸렸을까 얘가 세계 일주를 한 바퀴 하는데 80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저기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밖에 안 걸리네. 세계 일주 하는데 3년 걸리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천일이요. 한 10년 걸릴 줄 알았어. 뭐 처음 돌아오게 됐는데 3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심지어 이때 마젤란은 인도네시아 원주민한테 살해당했어요. 뭐 이렇게 뭐 물품 교환하고 뭐 식량 같은 거 받고 말이라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선장 혼자 죽었어요? 선장은 없이 와가지고 선원들끼리 와가지고 선장 이름이 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죽었지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내려오고 있어요. 본인은 죽었지. 중간에 죽었는데 세계 일주를 안한 거예요. 걔는 안 했는데 걔 선원들이 돌아와서 마젤란 함대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선원들이 세계 일주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뭐 대표자 개념이 아니니까 얘가 선장이라서 이렇게 죽으니까 약간 좀 추모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얘 이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19세기거든. 19세기 아까 무슨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세계 일주. 이것도 조금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소설 내용 좀 얘기해 보면 이때 막 세계 영국이 식민지 지배 막 하고 얘도 항상 영국 자본가예요. 좀 많은 영국 자본가가 주인공인데 인도에 뭐 철도가 이렇게 새로 깔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펍에서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철도 타고 뭐 미국 대륙 횡단 철도 타고 배 타고 가면은 80일 정도면은 전 세계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어떻게 세계를 80일 만에 돌아 아무리 쳤다고 하려도 그래서 어씨 그럼 내기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걸고 남아있는 재산 좀 처분해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국이잖아. 영국에서 큰 은행 절도 범죄가 터져가지고 이 범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채굴하고 막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네. 그래서 이거 얘가 혹시 뭐 얘 아니야? 이러면서 경찰이 따라. 그래서 막 모험 할극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격전도 벌이고 총격전 막 기차에서 총격전 벌이고 인도에 가서는 그때 당시도 이런 악습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인도의 그 문화 파티에서 배울 겁니다. 대표적인 악습이 뭐예요? 그거 제물로 바치는 거. 그치. 사티라고 남편이 죽었을 때 와이프를 따라 순장하는 풍습이야. 불로 태워서 하영하는 풍습. 그래서 젊은 미망인인데 남편을 따라 이제 불에 하영당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걸 약간 구출해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 썸도 막 타다가 그래서 막 쭉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결혼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원래 항상 그런 이제 모험 할극이니까 이런 소설을 보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딱 세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며칠이 걸려요? 81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와씨 내가 하루 차이로 이렇게 뭐 계산이 틀려가지고 어떻게 막 하다가 나 이제 거지가 됐어. 전 재산도 있고 이제 빈털터리 거지고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옆에서 썸녀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남은 건 없지만 저라도 괜찮다면 옆에 남아 드리겠어요. 라고 하니까 줬어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성당 신부님한테 이제 결혼 주례를 서줄 수 있냐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하인을 보내가지고 여차 이렇게 오늘이 며칠이고 며칠로 듣다 보니까 오늘이 80일인 거지. 왜 80일이야? 시계에 맞춰서 아니. 지구가 둥글죠. 지구가 자전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돌았으면 82일이 걸렸을 건데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80일 만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재산도 찾고 이제 돈도 불리고 와이프도 없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끝나는 저는 거로. 왜 불려요? 내기를 걸었잖아. 내기를 걸어가지고 돈도 불리고 와이프도 찾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끝났다라는 해피엔딩. 열정으로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 자전하는 방향으로 돌면은 하루를 이득 보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손해 보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난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내용이 잘 안 나지만. 그리고 오늘날에 21세기잖아. 21세기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며칠이 걸려? 이틀이면 안 돼요. 2일. 이 집을 한 바퀴 돌려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어떻게 도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쭉 도는 거죠. 여행도 안 하고 그냥 결국만. 찍고 하면. 근데 원래는 하루에 돌 수 있는데 비행기만 쭉 타면은 기름 문제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고 해야지 2일이 걸리는 거지. 군대는 이런 거거든요. 공중급유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 작전할 때 비행기가 쭉 가면은 옆에 비행기가 따라 붙어가지고 기름 채워주고 이러면은 하루 만에 돌 수도 있대요. 근데 뭐 일반 여행할 때 뭐 그렇게까지. 하루를 30번에 준다고. 그럼 걸으면 얼마나 걸려요? 걸으면 오래 걸리겠죠. 걸으면 한 이때도 뭐 기차 타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또 막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기차 타고 뭐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80일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자동차는
좀 걸리지 않을까? 자동차로. 그럼 걸으면 어인이 돼요? 죽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거. 글쎄 나그 걸어본 사람이 있을래나 없을 것 같긴 한데. 죽었는데요. 여튼 교통통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자 시간 거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시간 거리는 어떻게 되니? 줄어들었니? 늘어나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시간 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줄어졌어요. 줄어들어요. 시간 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시간 거리가 줄어듭니다. 공간적 제약은 어떻게 있어요? 공간적 제약. 넓어졌어요. 공간적 제약. 제약? 공간적 제약은 줄어들었어. 이 이동 가능 거리는 늘어났어요. 늘어나겠죠. 가능 거리니까. 그렇죠? 제약이 뭐예요? 어? 제약. 공간적인 제약.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나의 힘을 제약하는 그런 거 있잖아. 나의 힘을 봉인하는 그런 거지. 제약. 그래서 공간적 제약은 줄어들었죠. 왜냐면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은 무점포 상점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무점포 상점. 줄어들 거 무점포 상점은 매장 없이 운용하는 상점을 말해요. 늘어날 거 줄어들 거 무점포 상점은 늘어나겠지. 왜? 원래는 사람이 편의점이나 마트나 사람이 가가지고 옷가게 같은 거 막 가가지고 사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잖아. 오프라인 매장 일반적이었잖아. 근데 무점포 상점이라면 매장 없이 운영하는 상점이야. 그래서 쿠팡 같은 거 그냥 그 물류 창고만 갖다가 박아놓고 있죠. 실제로 매장 없이 우리가 주문하면 거기서 물건 떼다가 주잖아. 원래 그 점포가 있으면 점포 이제 매장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진 거지. 그냥 그 유통비로 다 퉁친 거잖아. 무점포 상점이 증가했고, 자 무점포 상점이 증가하면은 유통 단계는 감소합니까? 늘어납니까? 유통 단계는 감소할 거예요. 유통 단계는 늘어나요. 감소합니다. 네. 왜냐면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도매 소매 시장에서는 쌀을 산다고 생각해보자. 마트에서 쌀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농사 짓는 데서 쌀을 만들어 가지고 도매 시장에 팝니다. 엄청 큰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소매 시장에 팔 거야. 근데 이 소매 시장에서 다시 편의점이나 마트에 팔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 거란 말이야. 3단계, 4단계 거치는 거지. 이해가지? 근데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하는 거지. 유통,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발달하면 중간에서 그냥 이 농촌에서 바로 물건 받아다가 우리한테 바로 직접 연결해 주는 거지. 이해가니? 유통 단계가 어디서 감소할 거야. 저기 뭐 했잖아요. 교통통신 정보가 발달하면 이렇게 된다고. 막 쿠팡 같은 것도 어디서 받아서 물류 창고에 넣어놓고 그렇지. 배달 막 맞아. 어디 막 많이 놓치지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의 유통 단계보다는 작은 거죠. 유통 단계가 줄어들고 지금은 어디를 갔다가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거를 줄이려고 이렇게 중간 단계를 많이 없앤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 내용을 기억해서 단어를 기억해놓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배경 지식이었고, 자 두 번째 단어 들어보자. 교통통신의 발달이에요. 교통통신. 자 이전에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게 교통통신이 발달하잖아. 그러면 실공간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은 어디야? 하나로 모이는 발산은 터지는 거. 발산할 것 같아요. 수렴. 왜 수렴하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은 수렴해 수렴할 거야. 왜냐면 지구가 작아지고 있잖아. 예전에는 뭐 3년 걸려서 가는 지역이었지. 지구 편차한 거 아니에요? 지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구촌이 된 거잖아. 지구가 왜 줄어들어요? 시간 따라 생각해요. 이동 가는 거리가 우리가 늘어나니까 지구의 시간 거리는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갈 수 있는 도달 거리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저 옆 나라는 거의 평생 한 번도 갈 수 없는 지역이야. 근데 지금은 뭐 미국까지도 가고 유럽까지도 가고 하죠.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구촌이 된 거잖아. 그래서 지구가 점점 서로 각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거죠.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가까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어서 수렴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멀리 막 퍼져나가니까 발산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수렴한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요 용어가 나와서. 괜찮죠?
이것도 한번 안 짚고 나가면 그냥 뭐 바로 틀리는 내용들이. 그래서 뭐가 실험한다고 생각? 시간과 공간이 수렴하는 거야.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거야. 시간과 공간이 수렴한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어렵다.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써서 그래. 시간, 거리라는 게 단어를 잘 모르죠. 나오면 봅시다. 생각 펼치기. 자, 뭐를 보면 도착하겠고. 예전에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 말을 타니 일주일 안에 도착하는 교통이 발달한 거죠. 지금은 4시간 가면 되죠. KTX 타면 2시간, 3시간 정도면 가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1500년에서 1800년까지 마차, 범선, 그리고 증기선, 프로펠러 비행기, 제트 비행기 하면서 엄청 빨리 가겠는데. 그리고 저 밑에 뭐 인터넷, 지능형 교통 체계 뭐 이런 것까지 등장하면서 점점 시간 거리는 감소하고 있는 중. 자,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 옛날과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옛날에는 오르고 말을 타고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지는데 오늘날에는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가까이 느껴져요.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비행기보다 빠른 고속열차 등으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네. 넘어가고 쭉 다음 페이지.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에 따른 공간과 생활 양식이 변하고요. 자, 어머 나랑 똑같잖아. 네,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는 생후 3개월 만에 다른 나라로 이관되어서 서로 존재를 모르고 살았는데 25년 만에 SNS를 통해 서로 존재를 하고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던 쌍둥이 자매를 SNS가 없었다면 알 수가 없었겠지. 이게 세상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수렴하고 있는 중인 거야. 밑에 갑시다. 세 번째 페이지에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공간의 변화. 교통순환이 발달하면 이동시간 비용은 감소하겠죠. 이동 가능한 거리는 확대되고 당연한 얘기죠. 시간은 감소하고 거리는 확대될 겁니다. 이동 가는 거리. 통신순환 발달, 시간, 거리와 관계없이 정보비 획득이 가능할 거고 시공간의 제약은 완화될 겁니다. 생활공간의 확대, 대도시권의 형성, 그러면서 교통과학에 따라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공간 범위는 생활공간 범위는 확대될 거고 생활 양식의 변화봅시다. 경제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국제 무역 비중도 늘어나고 요건 당연한 모양 읽고 넘어갑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요거 많아서 다국적 기업. 요거는 너네 자습적이 원래 안 배운 내용인데 뒤에 거 저요? 다국적 기업의 동그라미 쳐놓고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의 키워드는 무단적 분업입니다. 근데 너네가 5단원 들어가잖아. 5단원에 국제무역은 뭐가 키워드냐면 국제무역은 뭐라고 나와? 뭐 한다네. 그래. 거기는 국제분업, 국제적 분업이죠. 용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거 보성용어가 이거 바꿔서 냈어. 다국적 기업은 뭘 한다고? 공간적 분업을 하는 거야.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분업을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간적 분업. 설명할게요. 자, 국제적 분업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운 건 뭐예요? A 국가는 뭐 쌀을 잘 만들고 B 국가는 모자를 잘 만들어. 그러면 A 국가는 쌀만 만드는 거죠. B 국가는 모자만 만드는 거지. 이게 뭐야? 국제적 분업이야. 이해가니? 근데 다국적 기업은 뭐냐면 삼성이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근데 생산 공장은 어디 있어? 중국에 있어. 중국. 노동력이 싸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뭐 유럽 뭐 이런데 디자인 팀 가가지고 뭐 거기 마케팅하고 미국에 마케팅하고 마케팅 부서는 본토에 그냥 현지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미국에서 뭐 애플이 있는데 애플이 여기는 본사가 있고 유럽 이쪽 지역에 개발 연구시설 같은 게 있고 연구시설 그리고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베트남에 그리고 뭐 마케팅 팀은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뭐 현지에서 가 있고 판매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해? 다 같이 나눠서 만들잖아. 이게 공간적 분업이에요. 이해가니? 그 국제적 분업과 뭐가 다른지 알겠니? 국제적 분업은 각각 나라에서 한 가지 물건을 다 만든다고. 그래서 특화해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가지 물건을 만들 때도 자, 생산은 생산력이 싼 데서 조립은 좀 기술력이 있는 좀 선진국에서 그다음에 뭐 마케팅 이런 거는 현지에서
그다음에 본사는 그 자기 본국에서 막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한다. 이게 공간적 분업이야. 왜?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거 작년 보성교과서 이렇게 됐어.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분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같잖아. 국제적 분업 같지 않니? 공간적 분업이야. 문제를 이렇게 들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이렇게 내시니까. 유나 이해했니? 뭐랑 비교하라고 무슨 용어 두 개를? 아이씨 수업을 제대로 들으라고 있어. 공간적 분업이랑 국제적 분업을 비교하라고. 다국적 기능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뭐 한다고? 유나 네. 다국적 기업은 뭐 한다고? 공간적 분업 할 거예요. 공간적 분업. 용어를 기억해라. 수영아 저기 우리 5단원에서 배운 거 국가끼리 무역하는 거 무슨 분업이야? 국제적 분업이야. 비교해서 알아둬라. 지민아 다국적 기업은 뭐 한다고? 아이씨 다국적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국가적 분업한다. 공간적 분업한다. 공간적 분업. 공간적 분업은 뭐 생산 본사는 여기 있고 생산 공장은 여기 있고 마케팅팀은 여기 있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도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해. 왜? 교통통신이 발달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봄이야! 그만 자. 국제적 분업은 누가 해? 국가들끼리 하는 거고 무역하는 게 국제적 분업이고 공간적 분업은 누가 해? 다국적 기업이. 오케이? 졸지 말고 졸면 세수하고 다 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그래. 다국적 맞췄잖아요. 다국적 그래. 세수하고 맞았어. 수업이랑 국제적이랑 뭐가 다르죠? 아이씨 아까 설명을 했잖아. 아니 했는데 다시 하자. 오케이. 얘들아 집중해. 이거 진짜 막 꼬아서 내면은 작년 보성여고 이렇게 됐다니까요. 작년 보성여고에서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분업을 한다 해가지고 오답 처리했다니까. 이렇게 그냥 처음 들으면 맞는 것 같지 않니?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분업을 한다고. 그렇잖아. 국제적 분업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5단원에서 국가끼리 A 국가는 모자를 만들고 B 국가는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거를 특화한 다음에 서로 교환하는 게 국제적 분업이야. 왜? 각국에서 모자와 신발을 따로따로 만들 수 있잖아. 따로따로 만드는데 나는 모자 만들고 너는 신발 만들고 서로 나누어서 분업해서 물건을 만들자는 거야. 잘하는 걸 특화해서. 이해가니? 그럼 상호 무역 이익이 나니까요. 맞잖아 우리 5단원. 무역했잖아 우리. 힘들게 비교 우리 너분해 나 나분해 너. 했던 그거 얘기야. 이게 뭐라고? 국제적 분업이야. 국제적 분업. 근데 여기 나오는 다국적 기업은 뭐 한다고? 공간적 분업 한다고. 다국적 기업은. 공간적 기업은 뭐라고? 공간적 기업 뭐 하는 거야? 공간적 분업이요? 공간적 분업 뭐 하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거지. 미국에 본사 있고 생산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마케팅 팀은 현지에 가 있고 연구 기술은 뭐 유럽 선진국에 가 있고 연구 기술 분야 한 가지 물건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한 가지 물건을 만들 때 각각 전 세계 기업은 똑같아요. 기업은 다 애플이나 삼성이야. 근데 한 가지 물건을 만들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최소 생산비를 줄이는 형태로 물건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저 아까는 국제적 분업 같은 경우는 한 국가에서 한 물건을 만들었잖아. 그게 아니라고 한 물건을 만드는 전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해가니? 이현아? 네. 승원아. 자, 국제적 다국적 기업은 뭐 한다고? 다국적 기업은 공간적 분업하고. 자, 국가 간에 무역하는 걸 뭐라고 했노? 국가 간에 무역하는 건 무슨 분업이야? 국제적 분업이야. 용어 기억해라. 시공간 제약 조사법이. 왜? 갔다 오세요. 관광산업 발달, 국제무역 비중 확대, 국제금융거래가 확대된다. 그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 및 활성화, 관광산업의 발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읽어보면 알겠죠? 교통통신의 발달하는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국적 기업 다음 페이지. 국경을 넘어 세계 각지의 자회사, 지사, 생산 공장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통하는 기업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공간적 분업이라고 써놓으세요. 공간적 분업을 하는 거죠. 다국적 기업 밑에 나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뭐야? 국경을 넘어 세계 각지의 자회사, 지사, 생산 공장을 확보하여 세계적으로 생산 판매를 통하는 기업. 지금 하는 게 공간적 분업하는 거야. 생산 공장과 지사와 본사가 다르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공간적 분업이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통, 철도, 기철, 개통이 가져온 변화는 뭐 연극광이라 가지고 주말에도 연극을 보러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네요. 두 달에 한 번쯤 아침에 부산을 출발해 서울에서 친구와 연극을 보고 저녁에 돌아온다. 그래서 1일 생활권이 된 거죠. 서울과 부산이. 그럼 세 번째 페이지 갑시다.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그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대기한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한다. 인터넷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증강현실 서비스 위에 가구를 배치해 보고 인터넷 실행해 이런 거 다 뭐 이거 보고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통통신 정보가 발달하면. 자, 그리고 정보화에서는 네 번째 페이지 그 공간 이용 방식이 변화해서 두 개 비추셔라. GPS랑 GIS 비춰주세요. 보입니까? 네. 따라오이니? GPS는 뭐고 GIS는 뭡니까?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돼. GPS는 위치. GPS, GIS 뭐의 약자입니까? 저 알아요. 저요 뭔데? 글로벌. 글로벌. 제가 진짜. 포지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맵, 네이버 지도가 이거야. GIS는 뭐야? 기어로지. 지오그래픽. 그치. 인포메이션 시스템. 지리 정보 체계입니다. 인포메이션이니까 정보겠지. 지리 정보 체계. 서비스 아니야. 시스템 둘다 시스템. 우리 무슨 차이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반납식 문제에서 이거 설명하고 GPS는 뭐 지리에서 뭐 구체적인 뭐 정보 같은 걸 최적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에다 알려준다. GPS. GPS는 위치를. 이거 옛날로 따지면은 이게 지도고 이게 지리지야. 우리 템리지가 뭐였어요? 경주민도 행복. 경주민도 행복하다고 나왔는데 지리지였지. 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지인 생성어 그거고 그 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GPS는 말 그대로 그냥 위성 가지고 계속 내 위치 찍어주는 거예요. 핸드폰이 위치 수신해가지고 내가 이동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지. 자동차 내비게이션 타고 할 때 자동차 따라 길 안내해주잖아. 이런 게 GPS라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야. 위치가 그 내용도 알아두세요. 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근데 얘는 그냥 위치만 알려주는 건데 얘는 뭐까지 해주냐면 그 지역 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 정보를 담고 있어. 얘가 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이 집의 이 공간의 땅값이 어떻게 쭉 변해왔는지 이 지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도가 몇 도인지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책이에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는 게 부동산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합니다. 이런 거. 왜? 요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이 지역의 그 뭐 부동산 등기 이런 거 주인이 바뀐 거라든가 이런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지도 뭐 이 지역의 명소는 어디고 맛집은 어디고 이런 거 다 담고 있었잖아요. 정보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행했어요. 두 개 구분해라. 단어도 기억하고. 오케이? 비추십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위에 그 철자도 적어놓자. 철자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GLOBAL 글로벌이죠. 글로벌 포지셔닝 ION 시스템입니다. GIS는 지오그래픽입니다.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거 약간 FT랑 WQDQ로 철자도 다 알아야 되고 뜻도 다 알아야 되고 약자도 다 알아야 되고 뭐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GIS는 위치를 제공하지 않아요. GIS도 위치 제공하죠. 위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지리지라니까 지리지. 위치가 어떤 지역이 여기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막 변하는 거 이건 다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이 지역은 어떤 뭐 정보를 담고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고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알림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치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각종 시설물의 입지 선정 같은 거 아까 그런 거 중요하겠지. 그다음에 지방 요 밑에 이게 어떤 토지일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겠지. 재난 재해 예측 범위,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걸 실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화입니다. 정보화에서 이것도 단어만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IoT,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이것도 약간 제형 스픽, 단답식, 제형 스픽, 유비쿼터스. IoT는 뭐예요? IoT는 안 좋겠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주죠. 오, 그렇지. 어떻게 번역해? 사물 인터넷. 어디 나와 있는 거? 이건 안 나와 있어요. IoT 적어놓으세요. 사물 인터넷. IoT를 그냥 적어놓으라고. IoT도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는데 그냥 적어놓으세요. IoT. 정보통신 발달에서 정보 발달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서 이거 그냥 여기 안 내도 그냥 선지에 갑자기 이게 나올 수 있어. IoT 정도. 그리고 너네가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3 과정에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사람들이 왜냐면 당연히 이 교육 과정에서는 너네가 이전에 배운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앞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은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뭐냐 따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게 없는데 여기는 나중에 되면 이 책상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칠판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 화이트보드 중에 전자칠판 이런 거 있잖아. 전자칠판에 띡띡띡띡 이러면은 다 이렇게 표치되고 뭐 인터넷도 연결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저희한테 전했지. 혹시 좋네요. 근데 그 몇천만 원씩 하는데 그런 거. 여튼 그런 거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가 사물 인터넷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핸드폰은 사물 인터넷이 안 되고 얘는 사물 인터넷이 안 된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물건 하나하나 말이잖아. 책상이 연결돼서 책상이 사물 인터넷이고. 근데 이게 모든 공간에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그럼 그 유비쿼터스. 아직까지 뭐 현실화된 개념은 아니고 약간 그 매트릭스 보면은 틱틱틱 하면서 이렇게 뭐 그 마블 영화 보면은 자비스 부르면은 허공에서 틱틱틱 하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상태.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 유비쿼터스 단어 자체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라틴어 단어였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 유비쿼터스 밑줄 거면서 유비쿼터스. 그래서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뭐 SNS,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 금융활성화 뭐 이런 걸 보면 알거든. 근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비쿼터스가 뭔지를 단어 뜻을 모르면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교통통신 정보 발달의 문제점인데. 여기까지만. 오늘 정보통신까지 했고 정보통신의 문제점을 그려서 할게요. 유비쿼터스가 모든 공간에서 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상태야. 제가 허공에서 그냥 똑똑똑똑 하면은 다 인터넷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공개에도 이게 뭐 우선 인터넷이 다 접속돼가지고 내가 막 안 보이는 뭐 입자들 버려가지고 그냥 바로 인터넷 접속되는 그건 너무 거지. 신기해. 그러니까 현실화된 개념은 아니고. 10분이에요, 어머니. 5분이요. 지금 보면 아직 5분 남았는데 5분 남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55분까지. 5분 55분까지 지금 시간이요. 파이팅. 아, 그렇죠.